엄마는 왜 그렇게 다 퍼주고 살아? 그러다 손해만 보고 혼자 남으면 어떡해? 이런 말 자식 입으로 들을 줄 몰랐습니다. 한평생 가족 위해 희생했고 친구 부탁에 몇 번이고 손 내밀었는데 돌아온 건 피로감과 거리감뿐입니다. 나이 들어 깨닫습니다. 내가 안 아끼고 안 챙기면 누구도 나를 진짜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가족도 친구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기로요. 그게 노년에 꼭 필요한 생존 방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집 한 채 남겨줘도 욕먹는 게 부모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동생한테만 전세금 더 얹어줬어요. 아버지가 말도 없이 큰형한테 상속을 넘겨버렸어요. 그렇게 끝납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일해 남겨준 집 한 채가 어느 순간 가족 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정작 집을 물려준 부모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듣고 남은 자식들 사이에서 뒷말의 대상이 됩니다. 자식은 결코 같은 눈으로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더 받았는지, 누구에게 먼저 줬는지 그 차이에 더 예민해집니다. 결국 남는 건 집도 아니고 고마움도 아니고 서운함과 불만뿐입니다. 노년의 부모가 가장 큰 착각을 하는 순간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이라도 남겨줘야지. 그 집 한 채를 붙들고 본인은 추운 방에서 전기장판에 몸을 말고 삽니다. 자식이 힘들까봐, 형제끼리 싸울까봐 미리 증여하고 양도하고 급기야 자기 살 곳마저 포기한 채 월세로 나가 삽니다. 하지만 그런 희생을 알아주는 자식은 드뭅니다. 오히려 왜 저 사람은 많이 받고 나는 적게 받았느냐, 왜 나에겐 미리 말도 없이 넘겼느냐, 심지어 그 정도밖에 안 남겼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9세 권순례 씨는 젊을 때부터 반찬 가게를 하며 딸 셋을 키워냈습니다. 60대 초반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힘으로 모은 게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그녀는 큰딸에게 이 집을 미리 증여했습니다. 가장 힘들어 보였고 가까이서 자주 찾아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딸에겐 내가 죽고 나면 보험금과 예금으로 균등하게 줄게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가족을 갈라놨습니다. 둘째 딸은 말없이 거리를 두었고 막내는 엄마가 편애하신다며 노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명절 모임은 사라졌고 전화 연락도 끊겼습니다. 권 씨는 말합니다. 내 집 하나로 애들이 원수가 됐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야 했나 싶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먼저 지켜야겠어요. 더는 누구에게도 미안해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례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부모가 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자식 간의 감정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부모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엄마는 누굴 더 사랑했나 봐요. 아버지는 늘 형만 생각하셨어. 그 말 속에는 진심보다 금전의 저울이 숨어 있습니다. 현실은 더 냉정합니다. 집 한 채 남긴다고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 집을 두고 분쟁이 생기고 오히려 살아생전의 사랑과 기억이 재산에 덮여버립니다. 그 집 엄마가 왜 큰언니한테만 넘겼는지 아직도 이해 안 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 문제로 우리가 가족인지도 헷갈렸어. 이런 말이 유산 다음에 남는 유일한 기억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바꾸십시오. 재산은 남기기보다 나를 위해 써야 할 도구입니다.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따뜻한 밥을 먹고 내가 누울 침대가 있어야 합니다. 집 한 채 남겨주고 감동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젠 왜 저 집은 누구에게 갔나 내 몫은 어딘가만 남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살아서 안 주는 게 답입니다. 그 집, 그 돈, 그 예금. 누군가에게 퍼주느라 남은 인생을 줄이지 마십시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 내 재산으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교육입니다. 그 모습을 본 자식은 나중에라도 스스로 챙길 줄 압니다. 얻는 법만 아는 자식은 결국 빼앗는 법도 배웁니다.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말고 누구도 기쁘게 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집 한 채를 남겨줘도 결국 욕먹는 게 부모의 현실이라면 차라리 그 집에서 내가 먼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낌없이 베풀었더니 나중엔 당연한 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고마워했습니다. 밥 한 끼를 사줘도, 병원에 데려다 줘도, 잔소리처럼 걱정을 해도 고맙다, 수고 많다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사람들은 곧 그 수고를 기본값으로 취급합니다. 감동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걸 안 해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엄마는 왜 이번에도 음식 안 해줘요? 그 친구가 왜 안 챙겨줬지? 원래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잘해준 사람일수록 점점 더 그 역할을 강요받습니다. 그게 바로 늙어서 가장 슬픈 배신입니다. 정성은 처음에만 감동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의무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 몸이 아파도 마음이 힘들어도 원래 잘하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내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공평한지 모릅니다. 내가 준 호의는 쌓이지만 그 고마움은 사라지고 내가 한 배려는 남지만 그 감동은 익숙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멈췄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불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바뀌셨어요? 요즘은 예전 같지 않네요. 그 모든 말 속에는 당연했던 그 호의가 왜 사라졌냐는 불편함이 숨어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74세 김복희 씨는 평생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댁과 친정 양쪽 제사를 챙기고 친구 생일이면 작은 선물 하나라도 꼭 들고 갔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명절 음식은 물론이고 손주 간식까지 미리 준비해 냉동실에 채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김 씨가 허리 디스크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자 모든 관계가 갑자기 냉랭해졌습니다. 이번엔 엄마 못 하시겠네요. 우리끼리 대충 할게요. 아이고, 그럼 이번 생일 모임은 그냥 패스하자. 친구와 자식들이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안 하니까 다 멈춰버리더라. 고마운 게 아니라 편리했던 거였구나. 그때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수고는 누군가에게 사랑이 아니라 편리함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 이후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음식을 하지 않았고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고 연락도 줄였습니다. 그 대신 자신을 위해 요가 수업을 시작했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기적으로 살기 시작한 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보니까 사람이 보이더라. 나를 불편해하던 사람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구분되더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잘해주면 다 좋아할 거야. 이렇게 도와주면 언젠가 갚겠지. 정성을 들이면 그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정성은 익숙함을 낳고 익숙함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되돌아옵니다. 늙어서 상처받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해준 만큼 사람도 나를 배려해 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기대를 버릴 때입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누구 하나 돌아봐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위해 나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돈과 내 정성은 오직 나를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건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시중을 들기 위해 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아끼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베풀었던 과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부터 나를 소중히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정성과 마음을 나에게 돌리십시오. 그게 바로 늙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길입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마음을 줘도 배신당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정성은 통한다고 믿었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참고 서운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명절엔 먼저 연락하고 친구 생일은 잊지 않고 챙기며 자식들에게도 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마음을 준 만큼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돌아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준 마음은 잊히고 서운함만 남아 가슴을 후벼 팝니다. 배신은 반드시 큰 일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아끼던 친구가 어느 순간 등을 돌릴 때,
가족이 그 정도면 됐지라며 모른 척할 때, 힘든 일 겪고 있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조용한 배신입니다. 젊을 땐 그런 일에도 이해하자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나서 당하는 배신은 다릅니다. 이제는 회복할 체력도 위로받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5세 하재임 씨는 평생 옆집 친구 이순덕 씨와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장을 보면 서로 나눠 먹고 명절에도 함께 떡을 빚고 남편 장례식조차 서로 곁에서 도왔습니다. 하 씨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와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순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병원에 며칠 있어야 해. 입원 수속 좀 같이 가줄래? 순덕 씨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니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간다며 변명만 했습니다. 결국 하 씨는 혼자 입원 수속을 밟고 간호사에게 부탁해 겨우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 뒤로 순덕 씨는 며칠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간 그 일. 하 씨는 말합니다. 그 친구가 날 그렇게 쉽게 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사람 못 믿게 됐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뒤 마음이 서서히 소외되었다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생전에 재산을 나눠준 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이제는 우리가 챙길 여유가 없다며 요양시설을 알아봤고 아들은 우리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음도 좋고 가진 것도 좋지만 돌아온 건 무관심과 거리감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순한 마음이라도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짓밟히는 게 현실입니다. 노년의 마음은 유리처럼 투명하고 그만큼 쉽게 깨집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를 먼저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를 먼저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마음을 줘도 되는가? 이 행동이 나를 비워가는 길은 아닌가? 배신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이 마음을 다치게 하면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마음도 선택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정은 주되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하고 도움은 주되 조건 없이 퍼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대신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의 균형을 잃으면 어떤 관계도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라도 내가 나를 먼저 아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을 먼저 챙기다 다친 마음, 무너진 자존감, 헛헛한 감정. 그 모든 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젠 거꾸로 가야 합니다. 받기 전엔 주지 마세요. 지켜줄 사람인지 판단되기 전엔 다 퍼주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나 자신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안 순간부터 늙은 인생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 그건 남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가족이라도 내 돈이 끊기면 연락도 끊기기 때문입니다. 엄마, 요즘은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버지, 이번 달엔 좀 어려워서요. 다음에 식사해요. 그 말 돈을 끄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전까진 연락이 잦았습니다. 생일 전엔 미리 전화가 오고 명절 앞두곤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손주 선물부터 생활비, 병원비, 카드값 자식이 힘들 때마다 내 지갑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말하자 연락도 함께 끊겼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냉정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보다 돈이 먼저였나? 그 질문 앞에 무너지는 건 부모의 가슴입니다. 돈은 나이 들어도 관계를 이어주는 고리입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돈이 있을 땐 잘 챙기던 가족이 그 돈이 마르자 천천히 멀어집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빠서겠지, 피곤해서겠지. 하지만 한 달, 두 달 연락이 없는 날들이 쌓이면 확신이 됩니다. 아,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됐구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돈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8세 정영자 씨는 한때 자식 셋 모두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며 살았습니다. 작은 노점에서 번 돈이었지만 손주들 학원비라도 보태고 싶어 허리 굽히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관절염으로 일을 못하게 되자 용돈을 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자식들의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문자를 읽고도 답이 없었고 막내딸은 요즘 너무 바빠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먼저 전화해 봤습니다. 이번 주말엔 볼 수 있을까? 아, 엄마 애가 아파서 다음에 봐요.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 줄 땐 매일 전화하던 애들이 이제는 내 목소리조차 귀찮아하네. 지갑이 다치자 마음도 다쳤습니다. 정씨는 이후 자식 연락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고 남은 적금으로 자신을 위해 마사지 의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래, 이젠 내가 나를 챙겨야지.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나라도 나를 아껴야지. 이게 바로 수많은 부모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돈이 관계를 지배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주는 부모가 더 편하고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돈이 섞이면 관계는 타락합니다. 문제는 그걸 부모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는 언제든 도와주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없게 되는 순간 마음의 문도 함께 닫습니다. 그러니 늙어서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주지 말아야 합니다. 주고 싶으면 내 삶이 여유로울 때, 조건 없이 줄 수 있을 때, 그리고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내 삶의 해가 되지 않을 때만 줘야 합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 해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리면 나의 존재는 돈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제는 줬던 만큼 멈출 줄도 알아야 하고 사랑받기 위해 돈을 꺼내는 삶은 끝내야 합니다. 자식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 돈을 내미는 건 존엄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이기적인 부모가 되십시오. 이제 못 도와준다는 말 용기 있게 꺼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가 됩니다. 돈이 아닌 존재로 사랑받는 삶. 그것이 진짜 인간적인 관계이고 그 길은 오직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5번째 이유는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애들 뒷바라지 다 해놨고 집 한 채도 남겨놨고 친구들하고도 척은 안 졌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 말 은근히 많은 노인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눈앞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딘가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자고 나면 괜히 서러워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동안 너무 누구를 위해서만 살았고 정작 내가 오늘 행복한지를 따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나중에 조금만 더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행복도 미룹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은 미루고 가고 싶은 여행도 다음에 미루고 먹고 싶은 음식도 그 돈이면 애들 옷이나 사주지라며 참습니다. 그렇게 아낀 시간, 아낀 돈, 아낀 욕망의 끝에 남는 건 공허한 하루뿐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6세 이정분 씨는 남편 없이 2자녀를 키워냈습니다. 남의 식당에서 일하며 등록금과 결혼자금까지 마련했고 퇴직 후에도 손주들 등하교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욕심 없어요. 애들 잘 되면 됐지. 하지만 몇 달 전 건강검진 결과에서 심장 이상 소견을 받고 입원했을 때 병원 침대에 누운 그녀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애썼지 난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네. 그녀는 퇴원 후 바뀌었습니다. 매일 1시간 산책을 하고 혼자 레스토랑에 가서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책을 읽고 노래를 듣고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요. 매일 오늘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어차피 그게 진짜 내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 살았든 돈을 많이 벌었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든 그 모든 건 지나간 기록일 뿐입니다. 기록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웃고 있는지, 그게 노년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절대 남을 위한 삶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돼도 내 속은 허전할 수 있고 친구가 많아도 내 가슴은 시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오직 내가 나를 위해 쓴 시간에서만 생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그 선택에서만 생깁니다.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면 언제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내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게 쌓이면 마음이 고장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늘 밝으셔서 그런 줄 몰랐어요. 그 말은 내가 얼마나 내 감정을 감추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제는 숨기지 마십시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기 싫은 자리 가지 말고, 하기 싫은 일 거절하십시오. 지금의 내 감정이 내 인생 전체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기분 좋은 게 그 어떤 가족의 성공보다 소중합니다.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지만 그 누구도 당신 대신 오늘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밥 한 끼도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시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돈도 내 기분을 위해 쓰십시오. 그렇게 사는 하루가 쌓여야만 늙어도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웃을 수 없다면 내일도 의미 없습니다. 오늘 행복한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을 가장 반짝이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 친구가 없었으면 난 진작 병원 신세였을 거야. 그날도 내가 이틀을 밥도 안 먹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따뜻한 죽 한 그릇 놓더라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인생은 아직 따뜻합니다. 돈보다 사람이고 약보다 안부 한마디입니다. 65세가 넘으면 하루하루가 선물이고 그 선물을 빛나게 해주는 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5명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들이 곁에 있으면 나이 들어도 고요한 행복이 따라옵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첫 번째 친구는 아무 때나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입니다. 전화했는데 바로 받아주는 사람, 지금 당장 밥 먹자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나와줄 사람,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노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와 마음을 파괴합니다. 병보다 빠르고 가난보다 아픕니다. 노인이 되면 자식도 가족도 사회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때 남아있는 단 한 사람, 그 친구가 곧 삶의 의미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슬픈 이야기도 재미없는 일상도 사소한 걱정도 입 밖으로 털어놓고 나면 조금은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노인의 삶은 정지된 시간 속에서 갇히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생각을 키우고 생각은 외로움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삶을 갉아먹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다 문득 울컥하고 TV 속 사연에 괜히 눈물이 나며 문자 하나 없는 휴대폰을 멍하니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하루가 반복될 때 사람은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습니다. 그때 필요한 사람이 말 한마디 섞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 한 명입니다. 어떤 대단한 도움을 주는 친구가 아닙니다. 같이 걷자, 시장 한 바퀴 돌까? 김치 좀 덜어줄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내 민낯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 마음이 아플 때는 같이 울어주고 말없이 손만 잡아주는 그런 사람. 그 한 명만 있다면 노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에 사는 78세 강순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몇 년을 문 닫고 지내며 점점 사람과 멀어졌습니다. 외출은 배달음식 수령이 전부였고 가족이라곤 외국에 사는 딸뿐이라 하루에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일주일씩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마철 비오는 아파트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네 할머니와 우산을 같이 쓴 일이 계기가 됐습니다. 우산 하나 같이 쓰실래요?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도 나누고 가끔 같이 병원도 다니고 명절에는 떡국을 함께 끓였습니다. 어느 날은 강 씨가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바로 이 친구가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강 씨는 끝내 구조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친구는 119에 전화를 걸고 구급차에 동행해 병원 수속까지 도왔습니다. 강 씨는 회복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겁니다.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처럼 친구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쓰러짐을 알아주는 사람,
그 하루의 공백을 눈치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이 관계에는 체면도 계산도 경쟁도 없습니다. 순수한 존재감 하나로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사람. 지금 곁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늦기 전에 만들고 있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65세 이후 삶의 승패는 단 하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집도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노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당신 곁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이 늦기 전입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두 번째 친구는 돈으로 우열을 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 저 사람은 연금이 얼마래? 걔네는 자식이 해외에서 돈 보내준다더라. 요양원도 싼 데랑 비싼 데랑 천지 차이지. 나이 들어서도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쉽게 오가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갔는데 밥값 얘기부터 나옵니다. 여행 얘기를 하더니 은근슬쩍 자랑이 섞이고 집 크기, 손주 용돈 액수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런 관계는 친구가 아닙니다. 지갑을 비교하며 마음을 줄 세우는 사이엔 편안함이 없습니다. 노년의 진짜 친구는 돈을 기준으로 상대를 재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진 게 많든 적든 밥을 사든 얻어먹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여전히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하는 사람. 돈 냄새 없는 관계만이 오래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정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연금이 든든하지만 자식이 병들어 고통받고 누군가는 월세살이지만 마음만은 평안하게 삽니다. 그런 현실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단지 통장, 잔고나 자식의 성공만으로 우위를 나누려는 사람은 결국 마음까지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 많은 친구가 꼭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많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입니다. 밥값을 냈다며 생색을 내거나 자식 자랑을 수시로 하며 넌 뭐하고 사냐는 식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 친구와의 시간은 쉼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반면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밥값을 먼저 내고도 다음에 너 사줘 한마디로 끝내고 있습니다. 여행 얘기를 꺼내며 넌 무리하지 말고 가까운 데라도 같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랑이 아니라 고민을 나누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돈 얘기를 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감정이 들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정호선 씨는 74세입니다. 젊을 때 무역업으로 꽤 성공했지만 IMF 때 모든 걸 잃고 지금은 조그마한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지냅니다. 그런 정 씨에겐 고등학교 동창인 박영태 씨가 있습니다. 박 씨는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을 하다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놀라운 건 그 둘이 매주 한 번씩 서로 번갈아가며 만나 단골 백반집에서 밥을 먹는다는 점입니다. 백반 가격은 8,000원, 박 씨가 낼 때도 있고 정 씨가 낼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정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태는 돈이 많아도 나한텐 전혀 그런 티를 안 낸다. 오히려 나보다 더 검소하다. 우리 둘이 50년 넘게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친구가 한 번도 나를 돈으로 판단한 적이 없기 때문이지. 실제로 박 씨는 명절에도 정 씨를 먼저 챙기고 소소한 선물도 항상 같이 나눈다는 마음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가 있는 정 씨는 누구보다 부유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의 부유함입니다. 결국 나이 들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내 사정이 달라져도 나를 똑같이 대하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언젠가 그 칼날을 나에게도 겨눌 사람입니다. 반대로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친구는 인생 끝자락에서도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사람입니다. 65세 이후의 인생은 비교가 아닌 인정으로 살아야 편안해집니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재며 괴로워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그런 친구는 끝까지 남습니다. 지금 곁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줄어들지만 진짜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것이 늙어 행복해지는 첫 걸음입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세 번째 친구는 내 허술함을 비웃지 않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문을 잠갔는지 자꾸 확인하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고 계산하다 거스름돈을 틀리기도 합니다.
젊었을 땐 완벽했던 내가 이제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당황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실수를 함께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요즘 왜 그래? 정신이 없네. 나이 들었나 봐라는 말 한마디가 마음을 깊이 찌릅니다.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실수를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먼저 웃어줍니다. 깜빡한 일도 웃음으로 넘기고 허둥지둥하는 내 모습도 귀엽다고 말해줍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나이 들어도 주눅 들지 않고 유쾌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모든 게 느려지고 부족해집니다. 잊고 실수하고 헷갈리고 넘어집니다. 그럴수록 곁에 있는 사람의 태도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비웃고 면박 주는 사람과 함께하면 점점 입을 닫게 되고 결국 혼자 있으려 하게 됩니다. 반대로 허술한 나를 따뜻하게 웃으며 받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인생은 마지막까지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그 친구와 있으면 실수가 부담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추억이 됩니다. 대화의 소재가 되고 시간이 지나 그땐 그랬지 하며 되새길 수 있는 따뜻한 기억이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영분 씨는 76세입니다. 그는 요즘 자기답게 늙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시장에 나갔다가 김치 2통을 계산 안 하고 들고 나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도 본인도 몰랐던 그 상황은 10분쯤 지나서야 깨달았고 허겁지겁 돌아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날 저녁 친구 정경애 씨에게 전화로 털어놓았습니다. 경애야, 나 진짜 도둑되는 줄 알았어. 정신이 나갔나 봐.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하하, 넌 아직도 김치 먹고 싶은 게 그렇게 급했나 보네. 다음엔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체크해 줄게. 정씨는 상황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쾌하게 넘기며 함께 웃어줬고 그 순간 이영분 씨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늙고 있다는 걸 무섭지 않게 만들어줘. 그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치매방지 반장이라는 농담 섞인 별명을 붙이고 번갈아 장보기를 함께하며 실수를 체크해주고 웃음을 나눕니다. 나이 들수록 이렇게 실수해도 괜찮은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점점 더 허술해지고 때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창피함이 아니라 괜찮음으로 나를 감싸주는 사람, 바로 그런 친구가 있어야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실수를 웃어넘겨주는 사람. 그런 친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노후입니다. 65세 이후 삶에서 실수는 당연한 것이고 그 실수를 함께 추억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이제는 잘못했다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기억이 깜빡해도 발음이 꼬여도 말이 반복돼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허술하게 보지 않고 그 모습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 한 명 지금 곁에 있으십니까? 없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허술한 순간에도 웃어주는 마음이 결국 당신에게도 웃음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건 실수해도 괜찮아지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함께 해주는 친구,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유쾌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네 번째 친구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약속은 단순한 일정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이유이자 하루를 견디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무렇지 않게 깨지는 순간 마음은 무너집니다. 오늘은 좀 바빠서 다음에 보자. 아이고 깜빡했다는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젊을 땐 그런 실수쯤은 웃으며 넘길 수 있었지만 나이 들면 그 한 번의 바쁨이 며칠씩 마음에 남습니다. 괜찮은 척해도 속은 허전하고 서럽습니다. 노인의 하루는 누군가와의 약속 하나로 빛납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며 옷을 고르고 머리를 빗고 평소보다 일찍 밥을 챙겨 먹습니다. 마음이 먼저 나가 있고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그러다 그 약속이 깨지면 비워둔 시간까지 공허해집니다. 고요한 집 안에서 입고 나갈 옷을 다시 벗으며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귀찮은 사람이 된 건가? 나와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았던 건가?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늙어선 약속을 지키는 친구 한 명이 보석보다 귀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쉽게 바꾸지 않고 잊지 않고 사소한 약속도 정성껏 지켜주는 사람.
그런 친구는 신뢰를 넘어 위안이 됩니다.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은 늙은 마음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단 한 번이라도 널 위해 시간을 비워뒀어라는 진심을 보여준 사람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에 사는 김지숙 씨는 75세입니다. 그녀는 20년 전 마트에서 일할 때 만난 친구 이복자 씨와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 점심을 함께합니다. 둘 다 남편과 사별했고 자식은 외지에 있어 소식을 들을 길도 별로 없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된 약속이지만 지금은 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복자랑의 약속은 병원 예약보다 중요해요. 그날이 되면 전날부터 잠이 설쳐요. 옷도 챙기고 메뉴도 미리 생각해요. 그 친구는 한 번도 바뀐 적 없어요. 항상 시간 맞춰 나타나요. 반대로 김 씨는 몇 년 전 또 다른 지인과의 약속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영화 보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 10분 전 급한 일이 생겼다는 문자 한 줄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게 한 번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쯤 약속이 깨졌을 땐 김 씨는 아예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쁜 거고 나는 그냥 심심한 노인네였던 거죠. 그렇게 인연은 끝났습니다. 친구는 꼭 오래된 사람일 필요 없습니다. 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늦게 생긴 인연이어도 작고 단순한 약속도 성실히 지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늙어도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허름한 몸보다 더 아픈 건 나를 대하는 가벼운 태도입니다. 늙어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세해지고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특히 나와의 약속이 가벼웠다는 느낌은 그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구나 하는 생각은 노인을 점점 침묵하게 만듭니다. 그런 상처가 쌓이면 어느 순간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고립이고 결국 외로움의 시작입니다. 65세 이후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곁에 있는가 아닌가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누군가와의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은 곧 삶의 동력입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약속을 미루지 않고 지켜주고 바쁘단 핑계를 대지 않는 사람. 만약 없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이란 건 시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나이 들어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관계는 단 한 번의 약속 지킴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지켜낸 작은 신뢰가 노년의 외로움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다립니다. 나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단 한 사람을.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다섯 번째 친구는 혼자 있을 때 먼저 찾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꼭 내가 혼자일 때 나타납니다. 이상하게도 외로움이 깊을 때 조용히 문을 두드려줍니다. 이런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인생 끝자락이 결코 쓸쓸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건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아무도 내게 연락하지 않는 그 적막함입니다. 낮에는 소음 속에 묻히지만 해가 지고 방 안에 불을 켤 때 비로소 나 혼자라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가끔은 그냥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라도 들리고 싶고 문자가 울리는 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쁩니다. 친구들도 가족도 각자의 삶에 갇혀 나의 존재를 잠시 잊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지내? 라고 먼저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생명의 줄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0세 노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된 시간이 벌써 12년째입니다. 자식들도 외국에서 살고 있어 명절에도 전화를 받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설날 당일에 전화를 기다리며 전기장판을 켜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전화 한 통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교회 친구 김말순 씨가 떡국 한 그릇을 들고 찾아온 겁니다. 어제 혼자셨죠?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나라도 와야 할 것 같아서. 말순 씨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밥을 먹고 TV를 보다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말합니다.
그날 그 사람이 안 왔으면 난 아마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먼저 찾아와주는 그 발걸음 하나가 며칠치의 우울을 날려줘요. 노년의 외로움은 표현되지 않는 순간에 깊어집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할 때 그 조용한 고립은 점점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조용하네? 한번 얼굴 보자는 말 한마디가 눈물 나도록 고맙게 느껴집니다.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일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반면 젊었을 때는 잘 어울리던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끊깁니다.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고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찾지 않는 사람들. 그런 관계는 남아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혼자라는 느낌만 더 선명하게 해줄 뿐입니다. 보고 싶어서 왔어라는 이유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삶을 위로하는 존재입니다. 늙어서는 그런 친구 한 명이 곧 가족이고 희망이고 의미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병원 예약날을 기다리고 약국 영업시간을 기다리고 가끔은 자식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예상치 못한 친구의 방문이 끼어들면 인생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그냥 와주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얼굴 한번 보러 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내 삶도 계속 움직입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찾지 않아도 내가 조용할 때 기척을 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외롭지 않게 해주는 사람은 기억 속에 찾아오지 않고 현실 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외로움은 어쩌면 막을 수 없는 감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가만히 곁에 있어주면 그 외로움은 견딜 만한 그늘이 됩니다. 노년은 결국 누가 나를 조용히 찾아와 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 한 명이 있다면 삶은 더 이상 고립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야말로 늙은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온기입니다. 병원에도 안 가요. 그 사람이 걱정할까봐 아픈 티도 못 낸대요. 자식들이 말려도 안 듣습니다. 마치 세상에 그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삽니다. 딱 하루 연락 안 됐다고 잠도 못 잤대요. 밥도 안 먹고요. 이성에 대한 집착이 삶 전체를 집어삼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허기보다 더 무섭고 그 허기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채우려 할 때 마음은 점점 병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설렘이었지만 곧 의심과 불안,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늪으로 빠집니다. 노년에 찾아온 이성적 감정, 과연 나를 살리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무너뜨리는 독일까요? 이번 영상은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건강이 약해지면 상대방에게 모든 걸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시작하는 연애는 시간이 지나고 몸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주도권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특히 내가 병원에 자주 가야 하고 약을 챙겨야 하고 외출이 어려워질수록 일상의 결정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내가 병원 갈 때마다 같이 가주는 사람 얼마나 든든해. 약 챙겨주는 사람 하나 있다는 게 어디야.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의존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스스로 택시를 부르고 약국에 들르고 장을 보던 사람이 이제는 상대방의 손을 기다리고 눈치를 보고 허락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 이르면 관계의 주도권은 명확하게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이건 단순한 배려나 도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약하니까 당신이 대신 해줘라는 구조는 결국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요 라는 순종으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식사 시간도 외출 여부도 심지어 어떤 옷을 입을지도 상대의 기준에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슬픈 건 그런 삶이 익숙해질수록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잊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내 몸이 아파서 상대에게 부탁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내 감정과 의견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서 감정의 중심도, 결정의 중심도, 삶의 중심도 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79세 문정희 씨 역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관절염과 고혈압으로 일상이 불편해졌을 무렵 요가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희 씨가 다정하게 챙김을 받는 입장이었고 그 역시 자상하게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남성은 그녀의 하루 일정을 모두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료 시간도 약 복용 시간도 친구와의 약속도 모두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는 말 아래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정희 씨가 말없이 그 방식에 순응해가면서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다고 하자 몸도 안 좋은 사람이 뭘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타박을 들었고, 또 하루는 기분이 가라앉아 병원 대신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자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데 그 정도도 못 맞춰주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는 자신이 연인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딸과의 통화 도중 딸이 엄마는 요즘 뭐가 제일 하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정희 씨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그 사람 기준의 삶을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이 원하는 걸 떠올리는 것조차 버거웠던 것입니다. 결국 정희 씨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다시 스스로 병원 일정을 잡고 시장에 나가 반찬거리를 고르고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하늘을 보는 그 평범한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편안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랑받는 기분은 좋았지만 내가 사라지는 기분은 더 괴로웠어요. 몸이 약해졌다고 감정까지 빼앗겨선 안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노년의 사랑은 특별한 감정이지만 건강이 흔들리는 순간 그 감정은 쉽게 복종과 종속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손해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사랑이 무서운 이유는 감정보다 돈이 먼저 흔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식사 한 끼, 작은 선물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깊어질수록 혹시 이 사람 힘든 건 아닐까? 내가 조금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그 순간부터 지갑이 열립니다.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생활비를 도와주고 때론 신용카드를 함께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 집에 살게 해주고 공동명의로 바꾸자는 제안도 망설임 없이 받아들입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니까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아주 작은 틈 하나만 생겨도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돈을 잃고 나면 어디에도 기대할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에게 말하기 부끄럽고 주변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숨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병원비도 걱정해야 하며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감정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처음부터 돈만 받았던 거였구나.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엔 다시 일어나 돈을 벌 시간도 체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돈을 초월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의 사랑은 돈에 기대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만 느긋한 사랑이 가능하고 돈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사랑은 책임이 되고 짐이 됩니다. 상대방이 떠나는 순간 남는 건 잔고가 텅 빈 통장과 텅 빈 마음뿐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 모든 일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2세 이명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 남성은 자식과 연락도 끊기고 건강도 좋지 않다며 명자 씨에게 하소연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안쓰러운 마음에 약값을 몇 번 대신 내줬고 병원 갈 때 함께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카드값이 밀렸다고 하자 명자 씨는 자신의 카드를 내주며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금전적 요구를 했고 어느 날은 같이 살자며 명자 씨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집에서 살다 보니 생활비는 전부 명자 씨 몫이 됐고 본인 연금까지 손댈 정도였습니다. 명자 씨는 고민 끝에 집 일부를 팔아 생활비로 쓰기로 결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 남성은 서류를 대신 처리해 주겠다며 공동명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명자 씨는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 명의가 바뀌자 그는 돌연 태도를 바꿨고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이용하려 했던 거였다는 걸요. 명자 씨는 법적 대응을 시도했지만 이미 공동명의로 바뀐 집의 권리를 되찾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홀로 병원에 입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건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 매달 받는 연금 외엔 소득이 없고 병원비조차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이 무너지면 이성과 계산은 사라지고 맹목적인 신뢰만 남습니다. 그 신뢰는 반드시 돈을 잃고 난 뒤에야 무너집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그 손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이 삶을 채우기보다는 생계를 무너뜨리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현실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연애를 시작한 뒤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활력이 생길 거라는 기대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엔 더 그렇습니다. 무료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와 감정을 나눈다는 건 큰 자극이고 생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연애를 시작한 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년의 감정은 여유가 아니라 절실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설레는 감정이 있어도 일상도 바쁘고 건강도 버텨주니 감정이 생활을 집어삼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릅니다. 감정에 몰입할수록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몸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엔 설렘이었지만 어느새 불안이 되고 의심이 되고 스트레스로 바뀝니다. 오늘은 왜 연락이 없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아침이 되면 식욕이 없습니다. 체중은 줄고 혈압은 오르고 위장은 예민해지고 자꾸만 피로가 쌓입니다. 무엇보다 감정이 소모되면 뇌가 지칩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의식하고 눈치를 보고 연락 여부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면 내가 나를 챙길 여유조차 사라집니다. 식사 시간도 뒤로 밀리고 복용해야 할 약도 자주 깜빡하게 되고 정기검진도 소홀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확 무너지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때입니다. 감정적으로도 기대고 있던 그 상대가 부담을 느껴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소연해도 대부분의 상대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이 나이에 왜 이러세요? 라는 말로 감정을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은 더 떨어지고 관계는 불안해지고 건강은 더 나빠집니다. 이런 악순환은 결국 노년의 삶 전체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아픈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감당하려고 무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기 때문에 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나를 더 챙기고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이 평온해진다면 참 좋은 사랑이겠지만 대부분의 노년 연애는 반대입니다. 내 건강을 소홀히 하고 일상을 포기하고 감정에만 매달리는 관계라면 그건 결국 독이 됩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8세 이선영 씨는 몇 년 전 지역 복지관에서 한 남성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주 1회 함께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며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점점 더 자주 만나자고 했고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섭섭함을 표현했습니다. 선영 씨도 상대의 기분을 맞추느라 자신의 생활 패턴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오전 9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11시에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 먹던 규칙적인 삶이었는데 상대가 아침마다 전화를 걸어와 산책을 요구했고 점심도 무조건 밖에서 함께 먹기를 원했습니다. 선영 씨는 건강을 위해 먹던 식단도 포기하고 피곤해도 웃으며 나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여름이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억지로 나간 산책 후 선영 씨는 탈수 증상으로 쓰러졌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 남성은 처음 며칠간 병문안을 왔지만 이후 연락이 줄었고 결국 아무 말 없이 관계는 끝났습니다.
선영 씨는 퇴원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했던 건 맞지만 그 감정 때문에 내가 나를 돌보지 않게 된 게 문제였어요. 누군가를 만나며 웃기도 했지만 결국 병원에 누워 있으니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금 선영 씨는 다시 혼자서 조용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외롭기도 하지만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산책하며 마음 편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다시 연애하라고 해도 안 해요. 감정보다 중요한 게 내 몸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노년의 건강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랑이 내 몸을 무너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감정이 아닙니다. 노년에 진짜 필요한 건 나를 아끼는 감정이지 나를 갉아먹는 사랑이 아닙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자기 자존심까지 꺾어가며 맞춰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본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종종 그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특히 외로움이 깊을수록 상대를 잃지 않기 위해 나를 너무 많이 내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랑은 더 이상 평등한 감정이 아니라 한쪽이 무릎 꿇고 한쪽을 바라보는 구도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양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시간이 좋다니까 내가 맞춰야지. 저렇게 말해도 기분 나빠하지 말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그 사소한 인내가 쌓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의 기준과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점심 약속도 통화 시간도 대화 주제조차 모두 상대 위주로 맞추다 보면 나는 사라지고 그 사람에게 맞춰진 나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존심까지 꺾게 되는 날이 옵니다. 무시당하는 말을 들어도 참습니다. 괜히 투정을 부려도 넘깁니다. 심지어 속이 상해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마저 떠나면 나는 정말 아무도 없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노년에 이런 감정을 품기 시작하면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맞춰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종속입니다. 자존심은 나를 지탱하는 마지막 줄입니다. 그 줄을 끊어가며 이어가는 사랑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 상대가 그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관계는 점점 더 일방적으로 기울고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결국 자존감마저 잃게 됩니다. 게다가 자존심을 꺾는다는 건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내 건강, 일상, 인간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속마음을 감추고 늘 상대 기분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내 감정은 말라갑니다. 몸은 점점 피곤해지고 마음은 텅 비어가며 나는 내가 아닌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전북 전주의 75세 이지선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같은 교회에 다니던 남성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상대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며 지선 씨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깊어질수록 상대는 점점 지시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은 너무 튄다. 이런 나이에 품위 있게 입어야지. 친구들 모임은 그만 나가. 나랑 시간 보내는 게 먼저 아니야? 지선 씨는 처음엔 그저 조언이라 생각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상대의 기준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남성이 그녀의 말버릇이나 취미까지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터졌습니다. 하루는 지선 씨가 친구들과의 찻집 모임에서 30분 늦게 돌아오자 그는 어디서 뭘 하고 다녔길래 연락도 없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에 지선 씨는 순간 얼어붙었고 이후 다시는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입을 닫고 웃음을 잃고 자꾸만 체하고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찾아온 게 지선 씨는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위염과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무리한 감정 소모와 억눌림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지선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로 연락을 끊고 다시 혼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몸은 조금씩 회복됐고 잃었던 표정과 말투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찾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를 잃고 살았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자존심을 꺾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잃어가며 유지하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깨집니다. 노년의 사랑은 따뜻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지 못하는 관계라면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까지 없어진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노년의 사랑은 외로움을 더 키우는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그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줄어들고 일상은 반복되는 침묵뿐입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손길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엔 설렘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주고 전화 한 통에 웃음 짓는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통제가 되지 않는 집착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왜 먼저 연락이 없을까? 혹시 다른 사람과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은 점점 깊어지고 감정은 내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하루가 상대방 중심으로 재편되고 내 일상은 사라집니다. 스스로 식사 챙기던 사람도 병원 예약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존이고 이 의존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결국은 나를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사랑은 외로움의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감정을 빌려 외로움을 덮으려 할수록 그 감정은 더 민감해지고 더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노년의 사랑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도 무너지는 것이 인생인데 단기간에 찾아온 감정이 평생의 공허를 메워줄 수 있다고 믿는 건 위험한 환상입니다. 그 감정은 내가 만들고 내가 집착하며 결국 내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사랑에 기대려 했던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혼자여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감정의 균형을 잃었을 때 진짜 외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4세 박춘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랜 시간 혼자 살았습니다. 평소에는 자주 산책을 다니고 주민센터 문화 강좌도 들으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강좌를 듣던 한 남성과 우연히 점심을 함께 먹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함께 시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꽃 구경도 하며 늙어서도 설렐 수 있구나 싶은 마음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관계가 깊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박 씨는 점점 상대방에게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던 시간이 점차 줄어들었고 언제부터인가 모든 행동의 기준이 그 사람이 좋아할까, 싫어할까로 바뀌었습니다. 상대는 그 변화를 감지하고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가볍게 만나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라는 말에 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씨는 불면과 식욕 저하를 겪었고 결국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난 그 사람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더 외로워졌던 거였어요. 박 씨는 지금 다시 혼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다시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다잡고 있지만 그 깊이 파였던 감정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덜어주길 바랐던 사랑이 오히려 외로움을 증폭시킨다는 것. 이것이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현실입니다. 사랑은 삶을 채우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어떤 외로움보다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박춘자 씨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과 만나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말입니다. 그런 외로움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서 이성에 집착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죠? 오늘은 노년의 이성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시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해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에 집착하면 절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젊은 시절과 완전히 다른 몸과 마음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99%의 노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 비참하게 망합니다.
60대가 넘어서도 30대처럼 이성에 열광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이런 착각에 빠지면 노년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과거의 환상에 사로잡혀 살다가 전 재산을 잃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건강까지 망가뜨리는 끔찍한 결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지금 당장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생 마지막까지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잔혹한 현실은 신체적 변화입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소용없습니다. 60대가 넘으면 몸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늙어버렸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주름투성이가 되었고 체형은 무너졌으며 모든 신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그런데도 젊은 시절의 이성관계를 꿈꾸는 것은 완전한 망상입니다. 현실과 환상의 괴리가 클수록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신적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성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데 억지로 젊은 시절의 감정을 되살리려고 하면 정신적 혼란에 빠집니다. 자신이 비정상적이라고 자책하거나 반대로 무리한 노력으로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게 됩니다. 결국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강 파괴는 더욱 심각합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을 앓고 있는 몸으로 젊은 시절 같은 이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복용하는 약물들이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무리한 활동을 하면 돌연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노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 파멸은 거의 확실합니다. 젊어 보이려고 성형수술에 수천만 원을 쏟아붓고 젊은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명품이나 비싼 선물을 사주는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버텨야 하는 시기에 이런 미친 짓을 하면 노후 자금이 바닥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족관계 파탄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든 부모가 이성에 미쳐있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경악하고 분노합니다. 특히 젊은 이성과 만나거나 이상한 온라인 채팅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면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가족들의 신뢰를 잃으면 정말 위급할 때 도움받을 곳이 없어집니다. 사회적 매장은 더욱 무섭습니다. 노인이 젊은 이성을 쫓아다니는 모습은 사회적으로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웃음이 정신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한번 그런 소문이 퍼지면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진짜 인생의 의미를 찾을 기회도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노년기는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이성에만 매달려 있으면 이런 소중한 시간을 모두 낭비하게 됩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지만 이미 너무 늦습니다. 사기의 완벽한 먹잇감이 되는 것은 더욱 끔찍합니다. 이성에 굶주린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우글거립니다. 로맨스 스캠, 결혼 사기, 보이스피싱까지 온갖 수법으로 접근해서 전 재산을 털어갑니다. 외로움과 욕망에 눈이 멀어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는 이런 사기를 전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건강상 위험도 치명적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몸으로 새로운 이성과 접촉하면 각종 감염병에 노출됩니다. 특히 성병 같은 질환은 노년기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과 달리 회복력도 현저히 떨어져서 한 번 병에 걸리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정신적 파괴는 더욱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이성에 대한 집착이 강박으로 발전하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집니다. 거절당하면 극도의 분노나 우울에 빠지고 상대방을 스토킹하거나 협박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의 끔찍한 사례를 보면 이성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알 수 있습니다. 74세인 김 할아버지는 2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컸지만 그 공허함을 새로운 여성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로당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굴복하지 않고 점차 젊은 여성들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40대 여직원에게 집착하기 시작해서 매일 찾아가며 괴롭혔습니다. 결국 출입금지 조치를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은 인터넷 채팅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손자가 가르쳐준 스마트폰 사용법으로 각종 채팅 앱에 가입해서 젊은 여성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는 20대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 여성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며 김 할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관심을 보이자 김 할아버지는 완전히 그녀에게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부터 그녀는 각종 이유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등의 핑계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녀의 관심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처음에는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1년 동안 총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보냈는데 이는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연금과 아내의 보험금까지 모두 털어넣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과정에서 김 할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녀의 연락만 기다리며 지냈고 답장이 늦으면 극도의 불안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오직 그녀 생각만 했습니다. 결국 돈이 떨어지자 그녀는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때서야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해서 가족들이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현재 김 할아버지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잃어서 자식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가족 관계도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이성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가 나이에 맞는 자연스러운 감정 변화를 받아들였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년의 이성에 집착하면 절대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기꾼들의 완벽한 표적이 되어 전 재산을 잃고 파멸하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성에 굶주린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전국에 수만 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인의 외로움과 이성에 대한 갈망을 이용해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을 파놓습니다. 한 번 걸려들면 100% 전 재산을 잃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정신까지 완전히 망가져서 폐인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들이 이런 사기에 당해 비참하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이라고 불리는 이 사기는 노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가장 악랄한 범죄입니다. 사기꾼들은 심리학을 완벽하게 연구해서 노인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젊음에 대한 그리움, 이성에 대한 갈망까지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마치 전문적인 연극배우처럼 완벽한 연기를 통해 노인들을 속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들의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단순한 문자나 전화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짜 프로필 사진을 만들고 허위 신분을 조작하고 심지어 음성 변조 기술까지 사용해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속입니다. SNS나 채팅 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마치 우연한 만남인 것처럼 연출합니다. 이들은 노인의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몇 주, 몇 달 동안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애정을 표현하며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심지어 사랑한다는 말까지 합니다. 외로웠던 노인은 이런 관심에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노인이 완전히 마음을 열고 신뢰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기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요구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거나 하는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사랑에 빠진 노인은 의심 없이 돈을 보냅니다. 그러면 고마워하며 더욱 애정 표현을 늘립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요구하는 금액은 점점 커집니다. 가족이 위독하다,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등 더욱 절박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노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연금, 저축, 심지어 집까지 팔아서 돈을 보냅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까지 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가장 잔혹한 것은 돈을 다 털어낸 후의 상황입니다. 더 이상 뜯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기꾼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춥니다. 연락이 끊어지고 모든 계정이 삭제되고 마치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제서야 노인은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 재산을 잃은 경제적 타격도 크지만 정신적 충격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돈만 노린 사기꾼이었다는 배신감,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에 대한 자괴감,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살아남더라도 심각한 우울증이나 치매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 파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어떻게 그런 뻔한 사기에 당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노하고 실망하며 결국 등을 돌립니다. 경제적 지원도 끊어지고 정신적 지지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혼자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회적 매장도 따라옵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집니다. 동정보다는 조롱과 비웃음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철없이 그런 짓을 했다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런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라 수십 명이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입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고 매뉴얼도 있고 심지어 교육까지 받습니다. 노인을 속이는 것이 하나의 산업으로 발달한 것입니다. 이들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기관도 쉽게 잡아내지 못합니다. 설령 일부가 검거되더라도 이미 피해를 당한 후라서 돈을 되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기꾼들은 받은 돈을 즉시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시켜서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국제적인 범죄 조직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범죄 조직들이 한국의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현지인들을 고용하거나 한국에서 활동하던 사기꾼들을 스카우트해서 더욱 정교한 사기를 벌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사기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가짜 음성을 만들어내거나 딥페이크 기술로 가짜 영상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프로필을 완벽하게 조작해서 마치 실제 인물인 것처럼 속입니다.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나 채팅 앱들도 이들의 주요 활동 무대입니다. 이런 플랫폼들이 늘어나면서 사기꾼들의 활동 범위도 더욱 넓어졌습니다. 노인들이 이런 앱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피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이영희 할머니의 참혹한 사례를 보면 로맨스 스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68세인 이 할머니는 1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낸 후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자식들도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채팅 앱에서 자신을 35세 사업가라고 소개하는 남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이 할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외로웠던 할머니는 그의 관심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대화를 나누며 정말 사랑에 빠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누나라고 부르며 나이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결혼까지 약속하며 새로운 인생을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째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돕고 싶었던 할머니는 주저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각종 이유로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사업 확장 자금, 세금 문제, 가족의 의료비 등 그럴듯한 핑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연금, 적금, 심지어 남편의 사망보험금까지 모두 보냈습니다. 8개월 동안 총 1억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더 이상 보낼 돈이 없다고 하자 그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할머니가 망설이자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욕설을 퍼붓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는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충격으로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간 할머니는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거의 폐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현재 이 할머니는 자식들이 마련한 작은 원룸에서 기초생활수급비로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회복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이성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나이에 맞는 현실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런 비극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년의 이성에 집착하면 절대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버림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상하기조차 끔찍하지만 이성에 집착하는 부모를 본 자녀들은 100% 등을 돌립니다. 예외는 절대 없습니다. 자녀들이 보기에 나이든 부모가 이성에 미쳐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광경입니다. 한번 이런 모습을 보인 순간 부모로서의 존경과 신뢰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비참한 결말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완전히 버림받는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받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생 존경해왔던 부모가 갑자기 젊은 이성을 쫓아다니거나 이상한 온라인 채팅에 빠져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의 그 경악과 실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마치 존경하던 영웅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에 대한 모든 신뢰와 존경심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특히 젊은 이성과의 관계는 자녀들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친구들이나 동료들 사이에서 내 아버지가 젊은 여자와 사귄다더라, 내 어머니가 온라인에서 이상한 짓을 한다더라는 소문이 돌면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직장에서도 집중하기 어렵고 대인관계에서도 위축되며 심각한 경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깁니다. 자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평생 자신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기 위해 희생했다고 말해온 부모가 이제 와서 이런 추잡한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동안 우리를 위해 희생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나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부모에 대한 모든 고마움과 사랑이 증오로 바뀝니다.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도 극심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이성에게 돈을 퍼주거나 사기당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자신들이 상속받을 재산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결국 부모의 재산 관리를 제한하거나 아예 격리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회적 체면도 완전히 구겨집니다. 자녀들이 속한 사회에서 집안 망신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상대방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집안과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며 인연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녀들의 결혼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나 장인 장모의 행동을 알게 되면 극도로 불편해합니다. 가족 모임을 피하게 되고 심한 경우 이혼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자녀의 가정이 파탄나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들에게도 끔찍한 영상향을 미칩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추잡한 모습을 본 아이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에게 성적 호기심이나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예 아이들과 조부모의 만남을 차단해버립니다. 자녀들의 사회생활도 엉망이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부모의 추잡한 행동에 대해 수군거리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승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심한 경우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자녀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자녀들의 건강 악화도 심각합니다. 부모의 행동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걸리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불면증, 신경성 위염,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모를 돌봐야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자신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족 전체의 결속력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부모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 했다, 왜 미리 막지 못했느냐며 서로를 원망합니다. 평생 화목했던 가족이 부모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완전히 해체되어 버립니다. 자녀들의 교육관도 완전히 바뀝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조부모를 무조건 따르지 말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세대 간 전수되어야 할 가족의 가치관과 전통이 완전히 단절됩니다. 경제적 지원도 중단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받는 용돈이나 생활비를 이성에게 퍼줄까봐 모든 지원을 끊어버립니다. 카드도 회수하고 통장도 관리하며 아예 경제적으로 고립시켜버립니다. 결국 부모는 최소한의 생활조차 어려워집니다. 가장 잔혹한 것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곁에 있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진정으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할 때 자녀들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고 결국 쓸쓸히 죽어가게 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버려지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며 부모를 시설에 맡겨버립니다. 그것도 가장 열악한 곳으로 보내서 최소한의 의무만 다하려고 합니다. 면회도 거의 오지 않아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합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는 김병철 할아버지의 참혹한 사례를 보면 이성 집착이 가족관계를 얼마나 파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71세인 김 할아버지는 2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후 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두 아들과 딸이 있었지만 각자 바쁜 생활 때문에 자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마트에서 일하는 40대 여직원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마트에 가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사면서 그녀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응대하던 그녀도 점차 부담스러워했지만 김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그녀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비싼 화장품, 명품 가방, 금목걸이 등을 사서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여직원이 거절하자 더욱 집착적으로 변했습니다. 마트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거나 퇴근길을 따라다니는 스토킹 행위까지 했습니다. 결국 마트에서 출입금지 조치를 당했지만 김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 주소를 알아내서 집 앞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 소식이 동네의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동네 사람의 전화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여자를 쫓아다니며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들은 즉시 아버지를 찾아가 따졌지만 김 할아버지는 진짜 사랑이라며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과 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의 행동에 경악했고 특히 딸은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들도 시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극도로 불쾌해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 할아버지가 그 여성에게 돈을 주려고 계속 시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장에서 큰 돈을 인출하려고 하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아버지의 통장과 카드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자녀들의 조치에 분노했고 가족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내 돈을 왜 건드리느냐, 내 인생인데 왜 간섭하느냐며 고함을 쳤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자녀들의 사회생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직장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해 결국 사직했습니다. 딸은 시댁에서 그런 아버지를 둔 며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혼을 종용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스트레스로 위궤양이 생겨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도 악영향이 미쳤습니다. 학교에서 내 할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래라는 놀림을 받은 손자는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했던 아이들이 할아버지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아버지와 완전히 연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요양원에 입소시켰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면회도 거의 가지 않고 전화 연락도 끊었습니다. 가족 사진에서도 아버지를 지워버렸습니다. 현재 김 할아버지는 외곽의 한 요양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고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의 존재를 모른 척합니다. 이성에 대한 집착 때문에 가족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가 나이에 맞는 품격 있는 삶을 살았다면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노년의 이성에 집착하면 절대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파멸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믿고 싶지 않겠지만 이성에 집착하는 노인들의 사망률이 일반 노인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급성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져 죽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나이든 몸으로 젊은 시절 같은 이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죽지 않더라도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되어 식물인간 상태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병원 침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심혈관계 질환의 급격한 악화입니다. 노년기에는 이미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높아진 상태인데 이성에 대한 흥분과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심장과 혈관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즉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성적 활동 중에 심장이 멈춰서 그 자리에서 죽는 참혹한 사례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혈압 급상승으로 인한 뇌출혈도 매우 위험합니다. 이성과의 만남이나 신체적 접촉 시 혈압이 평소의 2배에서 3배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약해진 뇌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발생하면 즉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살아남더라도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해 반신불수나 언어장애, 치매 등의 후유증이 남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성에 대한 스트레스와 흥분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병성 혼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로 인한 혈관 손상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지면 실명, 심부전, 족부괴사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성기능 장애 치료를 위해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약물들도 극도로 위험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과다 복용하거나 불법 약물을 사용하다가 급성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심장병이나 고혈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면역력 급격한 저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이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더해지면 면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도 폐렴으로 발전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걸리면 치사율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성병 감염의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년기의 면역력으로는 성병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매독, 임질, 헤르페스 등이 전신으로 퍼져서 뇌까지 침범하면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에이즈에 감염되면 에이즈로 발전하는 속도가 젊은 사람보다 10배 이상 빠릅니다. 근골격계 손상도 치명적입니다. 이미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굳어진 상태에서 무리한 신체 활동을 하면 골절이나 탈구가 쉽게 발생합니다. 노인의 골절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서 평생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의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30%를 넘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질환도 급증합니다. 이성관계에서 오는 갈등, 거절, 배신감 등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위궤양, 12지장궤양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위천공으로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스트레스성 탈모, 대상포진, 자가면역 질환 등도 급격히 악화됩니다. 수면 장애로 인한 건강 악화도 심각합니다. 이성에 대한 집착으로 밤잠을 설치게 되면 생체 리듬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모든 장기 기능을 저하시키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급속한 노화와 함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약물 남용의 위험성도 극에 달합니다. 젊어 보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호르몬제나 영양제를 복용하거나 성기능 개선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사용합니다. 이런 약물들이 기존에 복용하던 혈압약, 당뇨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급성 중독이나 장기 손상을 일으킵니다. 영양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성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반대로 스트레스로 인한 과식으로 급격한 체중 변화가 일어납니다. 노년기의 급격한 체중 변화는 모든 장기에 부담을 주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외상의 위험도 급증합니다. 이성과의 만남을 위해 무리하게 외출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가다가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경우 작은 외상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고 회복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급성 질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성에게 거절당하거나 사기당했을 때의 충격이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유발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심장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는 박준호 할아버지의 끔찍한 사례를 보면 이성 집착이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69세인 박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고 정기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후 심한 외로움에 빠져 젊은 여성과의 만남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과 관계를 시작하면서 박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젊어 보이기 위해 무리한 운동을 시작했고 검증되지 않은 남성 호르몬제와 각종 영양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복용하던 혈압약과의 상호작용으로 혈압이 불안정해졌지만 무시했습니다. 그 여성과의 첫 만남 날 박 할아버지는 과도한 긴장과 흥분 상태였습니다. 혈압이 평소보다 50 이상 올랐지만 본인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호텔에서 만난 후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던 중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박 할아버지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의 주요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의 상당 부분이 괴사되었습니다. 응급수술로 생명은 건졌지만 심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져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뇌에도 손상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정지 상태가 몇 분간 지속되면서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경미한 뇌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기억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언어 능력도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입원 중에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복용하던 남성 호르몬제의 부작용으로 간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 올라가면서 황달이 생기고 복수가 찼습니다. 신장 기능도 동반 악화되어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정신적 충격도 극심했습니다. 자신과 만나던 중에 쓰러진 사실을 알게 된 그 여성은 즉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병원비까지 요구하며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런 배신감과 수치심이 박 할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회복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심장 기능 저하로 인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어지러웠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로 재활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간과 신장 기능 회복도 더뎠고 각종 합병증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현재 박 할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반식물인간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대화는 가능하지만 기억력이 심하게 떨어져서 방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장 기능 저하로 인해 휠체어 없이는 이동할 수 없고 간헐적으로 투석도 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상태에 절망했습니다. 건강했던 아버지가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것이 이성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분노와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료비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서 가족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예우 판정도 절망적입니다. 심장과 뇌, 간, 신장이 모두 손상된 상태에서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남은 수명도 몇 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박 할아버지가 나이에 맞는 건전한 생활을 했다면 건강하게 20년 이상 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에 대한 잘못된 집착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노년의 이성에 집착하면 절대 안 되는 5번째 이유는 진정한 노년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완전히 놓치게 되어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노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할 수 없었던 깊은 성찰과 지혜의 완성, 진정한 자아 발견이 가능한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성에만 매달려 있으면 이런 소중한 기회를 모두 놓치게 됩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어리석고 공허한 삶을 살다가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진정한 노년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완성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존과 성공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쌓인 지혜를 정리하고
후세에 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성에만 집착하면 이런 높은 차원의 성장 기회를 모두 놓치게 됩니다. 자아 성찰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노년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젊은 시절 바쁘게 살아오면서 미처 돌보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성관계에만 신경 쓰면 이런 깊이 있는 성찰을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욕망에만 매달려 있으면 내면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지혜의 전수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노년기는 평생 축적한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가르쳐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성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젊은 세대들이 존경하지 않게 됩니다. 지혜로운 어른이 아니라 철없는 노인으로 여겨져서 전수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정신적 성숙의 기회를 놓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에 가치를 두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명예, 돈, 외모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성에 집착하면 오히려 퇴행하여 젊은 시절의 원시적인 욕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인생의 정리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노년기는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미뤄두었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유산을 준비하는 등 인생의 마지막을 품격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에만 매달려 있으면 이런 중요한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정리되지 않은 채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취미와 관심사 개발의 기회를 놓칩니다. 은퇴 후에는 젊은 시절에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독서, 음악, 미술, 원예, 요리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성취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성에만 집중하면 이런 풍요로운 활동들을 즐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봉사와 기여의 기회도 놓칩니다. 노년기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랜 경험과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자신에게 보람을 주고 사회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성에만 관심이 있으면 이런 의미 있는 일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의 진정한 유대감 형성 기회를 놓칩니다. 노년기는 자녀, 손자, 손녀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고 가족사를 전해주고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족들이 실망하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진정한 가족애를 나눌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건강한 노화의 기회를 놓칩니다. 노년기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돌보며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검진 등을 통해 품질 높은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에만 집착하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고 스트레스로 인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됩니다. 평화로운 마음의 안정을 얻을 기회를 놓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젊은 시절의 격렬한 감정에서 벗어나 차분하고 안정된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성에 집착하면 질투, 불안, 욕망 등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평생 찾아왔던 마음의 평화를 스스로 깨뜨리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 기회를 놓칩니다. 노년기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에만 매달려 있으면 죽음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을 도피하게 됩니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이정남 할아버지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노년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75세인 이 할아버지는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후 한동안 이성에 대한 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젊은 여성들과의 만남을 추구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상처만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읽게 된 철학서를 통해 노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성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성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아 찾기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의미 있었던 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실수와 후회도 받아들이고 성취와 보람도 인정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관심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꾸준히 연습하면서 점차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붓으로 글자를 쓰는 행위 자체가 명상과 같은 효과를 주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지역 서예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다른 분들과 작품을 나누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자녀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전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는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들려주며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성에 집착할 때는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존경받는 가족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이 의미 있고 보람차다고 말합니다. 이성에 집착할 때는 하루하루가 공허하고 답답했지만 진정한 가치를 찾은 후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노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년의 이성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하지만 이런 현실을 미리 아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꼭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일 필요는 없습니다. 취미활동, 봉사, 가족과의 시간, 자기 개발 등 더 안전하고 의미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자연스럽고 품격 있는 삶을 선택하시면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공유도 해주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